스페인 도로에서 생긴 차원 이동. 1986년 11월 9일 오후 11시 15분 일요일 친구 집을 방문했던 엔지니어 페드로 올리바는 세비야 주의 세비야에서 자기 집이 있는 알칼라데 과다이라로 운전하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비야에서 출발해 10분 남짓 운전 중 도로의 커브를 돌자마자 갑자기 도로 자체와 주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차선은 왕복 6차선으로 넓어졌고 도로 좌우의 건물들과 시설들이 아주 생소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1시간 동안 계속 운전을 해도 목적지 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30분 내외로 도착하는 거리를 1시간 이상 달린 것입니다. 갓길에 차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은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페드로는 10여 분 정도를 빠르게 달렸고 저 앞에 유턴이 가능한 지점을 포착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습니다. 페드로는 왔던 길을 되돌아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턴을 한 지 30분가량이 경과하자 삼각지 도로 표지판에 출발지 지명인 세비야가 보였고 극도로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급하게 차를 몹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달린 후 주변 풍경들이 낯이 익어 차를 멈추고 보니 원래 목적지였던 알칼라데 과다이라의 자기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날 페드로는 평소에 30분 남짓 걸리는 도로를 3시간 5분 동안 달렸고 주행거리는 200km 이상이었습니다. 페루 마르카와시 돌숲의 다른 차원. 페루의 수도인 리마의 동쪽 안데스 고원에 자리한 마르카와시에는 사람과 동물을 닮은 거대 바위들이 산재한 돌숲이 있습니다. 마르카와시는 티티카카 호수 인근의 아라무무르와 더불어 다른 차원으로 가는 차원 포털이라고 원주민들에게 수세기 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리마시의 의사 라울 리오스는 한 여자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자는 친구들과 마르카와시로 캠핑을 갔고 그날 늦은 밤에 돌숲 속에서 들리는 사람들 소리를 따라가다가 한 오두막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열린 문을 통해 오두막 내부를 보니 그 안에는 17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주체 못할 호기심에 이끌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친구들 중 하나가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이 여자의 한쪽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자와 그녀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춤을 추던 오두막을 뒤로 하고 캠핑 장소로 돌아왔고 리마의 자기 집으로 귀가한 이 여자는 며칠 후부터 자기 몸의 반쪽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라울 리오스 의사에게 진료와 치료를 받았지만 몸의 반쪽은 영구적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소 도시 괴담같이 들리지만 진료를 맡은 라울 리오스 의사에 따르자면 여자가 오두막에 반쯤 들어가면서 자기장의 세계가 다른 차원에 속하게 되었고 이때 몸의 반쪽 신경계통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몸의 반쪽이 마비되었어도 천만다행인 것은 만약 오두막에 완전히 들어갔으면 이 여자는 그대로 행방불명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간 4명의 여대생들. 4명의 여대생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빌린 1971년형 투도 체브로렛 노바 스포츠 세단을 운전한 제나 노스, 운전석 옆자리에 캐롤 에봇, 그리고 뒷좌석에 리사 로시포트와 베다니 고든입니다. 1972년 5월의 어느 토요일 미국 유타주 여대생 4명은 주말을 맞아 아침에 네바다주의 피오시에 도착해 로데오를 구경한 후 오후까지 놀다가 학교가 있는 유타주로 운전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피오시는 이들이 재학 중인 유타주 대학에서 1시간 반이 조금 넘는 거리이고 이들은 평소 차량 통행도 거의 없는 적막한 사막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 10시경에 네바다와 유타주의 경계선을 넘어 에스칼란테 사막 가장자리에 도착했고 이곳의 유령 마을인 모데나의 철도 건널목을 건너면서 왼쪽의 지름길을 택합니다. 당시 이들의 기숙사 사감은 밤 12시면 가차없이 기숙사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에 이들 4명의 여대생은 제 시간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의 캐롤은 이제 우리 어느 쪽으로 갈 거냐고 물었고 운전자인 여대생 제나 노스는 왼쪽이라고 말하며 레드록 캐년이 저 앞에 보이는 왼쪽의 도로로 진입합니다. 여대생들은 이 지역에 수많은 전설이 존재하고 이상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곳을 통과하면 학교 기숙사에 더 빨리 도착하리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명의 여대생들은 오늘 하루 종일 피오시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 길을 따라 약 10분 정도 운전한 제나는 순간적으로 도로에 비치는 자기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너무 밝다고 느꼈습니다.
전방의 도로를 자세히 보니 도로는 시멘트 재질로 추정되는 아주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흰색에 반사되어 더욱 밝아졌던 것입니다. 시야가 밝아지자 제나는 가속을 해서 5분 정도를 더 운전했는데 옆자리에 캐롤이 갑자기 조심해라고 소리를 칩니다. 바로 앞에는 거대하고 높은 바위벽이 우뚝 서 있었고 흰색의 도로는 바위 바로 앞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3명의 여대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아까 모데나에서 왼쪽 길을 택한 제나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간으로 봐서 기숙사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은 뻔했고 자신들은 오늘 기숙사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학교에 도착해서도 제나의 차 안에서 자게 생겼다고 불평을 하고 한숨을 쉽니다. 제나는 유턴을 해서 다시 철도 건널목이 있던 모데나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순간 주변 풍경이 올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달빛으로 환해지며 오른쪽은 어떤 종류의 곡물이 자라는 거대한 들판이고 왼쪽은 끝없이 펼쳐진 소나무 숲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대생들은 이미 주변의 공기도 건조하고 쌀쌀한 사막의 밤 공기가 아니라 알맞은 습기를 품고 온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들판 너머로는 보름달 빛에 비친 큰 호수가 은색의 잔잔한 물결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황당한 점은 이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여태 운전 중에도 달빛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 여대생들 모두는 자신들이 다른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놀란 여대생들은 침묵했으며 운전자인 제나가 침묵을 깨고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주변 풍경으로 미루어 보면 자신들이 있는 곳은 유타주도 아니고 역시 사막지대인 네바다주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여대생들은 무조건 주도로인 56번 도로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들판과 호수를 우측에 끼고 얼마간 운전을 하다가 앞쪽에서 불빛이 비치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것은 도로에서 좌측으로 얼마간 들어가 자리한 어떤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위에는 조명이 비치는 간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여대생들이 봤던 불빛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뭔가가 쓰여 있었지만 영어도 아니었고 여대생들이 알고 있던 그 어떤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제나는 건물 쪽으로 천천히 차를 몰아 진입했고 건물 간판의 글자를 아예 읽을 수조차 없었지만 건물 안의 사람들에게 56번 도로에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뒷좌석의 리사는 자기가 물어보겠다며 손가방에서 립스틱을 급하게 꺼내 입술에 바릅니다. 그때 건물 내부에서는 이들 여대생들이 탄 차량의 소음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했는데 차량의 우측편에 앉아있던 캐롤과 리사는 건물에서 나온 사람들을 비교적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리사가 먼저 발작적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곧이어 캐롤이 제나 빨리 밟아 여길 벗어나야 해라고 급하게 소리를 칩니다. 2명의 여대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쳐대는 상황에 당황한 제나는 영문도 모르는 채 급가속을 하여 건물 부지로부터 나와 도로를 내달립니다. 제나는 전속력으로 왔던 길을 다시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분 후 이들의 차 뒤로는 4대의 계란 형태의 차량들이 강한 빛을 비추며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의 리사와 페다니가 쫓아오는 이상한 차량들을 먼저 보고 소리를 지르자 제나는 백미러를 통해 그것들을 봅니다. 그것들은 여대생들이 당시 알고 있던 그 어떤 종류의 차량들과도 닮지 않은 3바퀴를 가진 계란형 차량들이었고 각 4대의 차량 자체가 발광하며 흰 불빛을 여대생들이 탄 차에다가 연속적으로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계란형 차량들은 큰 바퀴 2개가 앞쪽에 작은 바퀴 1개가 뒤쪽에 붙어있는 파격적인 형태의 차량이었는데 흰 불빛을 쏘아대면서 또한 고음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던 제나와 3명의 여대생들은 혼비백산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나는 가속 페달을 죽어라 하고 밟아 엔진에서 굉음이 날 정도로 최대 속력을 냈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계란형 차량들과의 거리는 절대 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나는 핸들을 2손으로 꽉 잡은 상태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질주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차 뒤쪽에서 사막 먼지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주변 환경이 사막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계란 형태의 차량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막의 비포장 도로에 들어와 있었고 제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빠른 속도로 인해 비포장 도로변의 돌무더기를 들이받았으며 차량 하부가 돌에 긁히고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정지하게 됩니다. 라디에이터가 손상되어 과열된 엔진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고
바퀴 3개가 찢어졌습니다. 여대생들은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모두 극도로 긴장하고 두려운 상태로 떨고 있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힌 제나가 차를 살펴보니 타이어 3개는 걸레처럼 찢어졌으며 바퀴 뚜껑 하나는 아예 보이지 않았고 앞 범퍼는 크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제나는 맙소사 아빠가 이걸 보면 날 죽일 거야 라고 자책합니다. 리사는 차 근처 사막 바닥에 2다리를 끌어안고 앉아서 떨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어라고 계속 혼자 중얼거립니다. 캐롤과 베다니는 아무 말도 없이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숨 돌린 여대생들은 해가 뜬 후에 남쪽으로 1시간 정도를 걸었고 마침내 자신들이 그토록 찾던 56번 도로를 발견합니다. 지나가는 차에게 도움을 청하려던 여대생들은 유타주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발견되었고 마치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횡설수설하던 이들 여대생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합니다. 그날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담당한 여성 경관 빅토리아 린드캐스트는 이들이 운전한 차량과 도로에 대한 조사를 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데나에서 철도 건널목을 지나 좌측으로 진입해 달리기 시작한 200m까지만 차량에 바퀴 자국이 있었고 그 앞쪽으로는 흔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돌을 들이받고 파손된 제나의 차량이 남긴 사막 비포장 도로상의 운행 흔적은 뒤쪽으로 180m까지만 나 있었고 더 뒤쪽으로는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차가 공기 중에서 튀어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여대생들이 탔던 차의 왼쪽 앞바퀴 뚜껑은 여러 명의 경관들이 치밀하게 수색을 했지만 영원히 찾지 못했습니다. 이 바퀴 뚜껑은 유타 사막 어딘가에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 지구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캐롤이 방문한 다른 차원의 리버사이드. 2006년 3월 첫째 주, 캐롤은 캘리포니아주의 페리스에서 개최된 양치기계 대회에 자기 개를 출전시켰었고 대회가 끝나자 약 40분 거리의 샌버나디노에 있는 집으로 운전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대회 출전 선수이자 캐롤이 아끼는 반려견이 타고 있었습니다. 캐롤은 리버사이드 출구 표지판을 보았고 어차피 목적지인 자기 집과 가까우니 잠시 들렸다 가기로 합니다. 리버사이드는 캐롤의 조상들이 1800년대에 정착한 곳이고 그녀의 조부모는 리버사이드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할머니와 이모는 생존 시 리버사이드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캐롤은 대학 졸업 후 얼마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추억을 되살리며 오랜만에 조부모가 묻힌 묘지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캐롤이 이것을 생각하자마자 신기하게도 그녀의 차 안에서는 시가 연기의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캐롤이 어렸을 때 사망했으며 시가 냄새는 그것을 즐겨 피웠던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일부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캐롤은 리버사이드 표시가 선명한 출구로 나갔고 시내로 진입하자마자 그곳이 자기가 예전에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시내 도로와 건물들에 부착된 간판과 표지판으로 보면 그곳이 리버사이드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어릴 때 살던 집과 친척들의 집은 아무리 둘러봐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점은 집과 건물들의 모양은 틀려도 자신이 예전에 알던 주소와 번지수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묻힌 공동묘지를 가보았지만 빈 무덤 자리를 둘러싼 나무 울타리 안으로 키 큰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알던 모습과 같았던 것들은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캐롤은 거리 풍경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섬뜩한 기운이 나오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차에 올라타 리버사이드를 빠져나옵니다. 캐롤은 당시에 무서웠던 경험으로 인해 리버사이드에 2번 다시 가지 않았지만 수년 후 자기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곳에 조부모 무덤 옆에 안장되면서 아버지 장례식 때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리버사이드 안의 모든 것이 자신이 어릴 적 알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캐롤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과 비슷한 사례들을 검색해 보았고 자신이 평행 우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다른 차원으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1934년 10월 미리암 골딩이라는 여자는 미국 시카고 백화점의 사람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기 약혼자를 만나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사람들로 조만원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 쪽에 서 있다가 내리는 사람들에 의해 아무 층에나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버튼을 누른 후 미리암은 주변을 둘러보는데 자신은 더 이상 백화점 안의 엘리베이터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붐비는 거대한 기차역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미리암은 기차역 안의 안내 데스크로 가서 안내원에게 수차례 질문을 하지만 안내원은 마치 미리암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미리암은 출구를 찾아 기차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커다란 강을 중간에 두고 건너편에는 수많은 높은 빌딩들이 건설되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미관상 훌륭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여기가 어딘지를 물어보려고 해도 모두들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를 하는데 큰 실망과 낙담을 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한참 동안 길거리를 여기저기 헤매다가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금발머리 청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소년이 자기와 같은 처지라고 느끼며 말을 걸었고 소년은 즉시 돌아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소년은 네브래스카주의 링컨 고등학교 테니스 선수로 학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테니스 구장으로 나오는 순간 그 기차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리암과 소년은 의기투합하여 원래 자신들의 세상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가기로 했고 쉬지 않고 걸어 시내를 벗어나 모래가 퇴적된 강하리로 보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미리암은 소년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강 건너편을 무심코 보게 되는데 그곳엔 자기 약혼자의 여동생과 그녀의 친구들이 미리암을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년 역시 이들을 보고는 강 건너에 도달하겠다며 잽싸게 옷을 벗고 헤엄을 쳤지만 신기하게도 거리는 절대 좁혀지지 않았고 제자리를 머물게 됩니다. 소년은 헤엄치다 지쳐서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수초 후에 한숨을 돌린 소년과 미리암이 강 건너편을 다시 보니 약혼자의 여동생과 그녀의 친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낯선 세계 속에 소년과 둘이 영원히 갇혔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크게 상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리암은 자신의 주변이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몸이 우주 공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장면들이 상하로 크게 울렁거리다가 바로 그 백화점 빌딩 내부의 음반 매장한 잡지 진열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영문인지 미리암 앞의 진열대에서는 잡지들이 와르르 무너져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저만치서 보고 있던 종업원은 미리암이 저지른 일인 줄로 알고 미리암을 째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안내 방송에서는 마감 시간이 임박해 곧 문을 닫는다고 하고 있었고 미리암은 허둥지둥 약혼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날은 약혼자의 집에서 미래의 시부모들과 함께 저녁 식사 약속이 있던 날입니다. 생각한 바가 있는 미리암은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1층까지 내려와 건물을 나온 후 택시를 잡아 타고 약혼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대문을 연 미리암의 약혼자는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다가 곧 안심하는 미소를 짓는데 자기는 미리암을 찾아 건물 전체를 헤매다가 몇 시간 전에 집으로 먼저 돌아왔다고 합니다. 미리암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까 강 건너편에서 봤던 약혼자의 여동생과 그때와 똑같은 여동생의 친구들이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미소를 지으면서 미리암이 아까 자기 오빠와 시카고 시내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둘이 너무 진지하게 보여서 방해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농담을 합니다. 미리암의 약혼자 역시 금발로 여동생이 미리암과 같이 있던 소년을 자기 오빠로 착각해 잘못 봤다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강가에 있었던 미리암을 여동생과 그녀의 친구들은 시카고 시내에서 봤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차원들 사이에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미리암은 자신이 다른 세계에 갔었다는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으며 20년 후에 자신의 경험담을 잡지사에 기고했습니다.